네, 배전선로 전압 조정 방법 중에서 먼저 주상 변압기 1차 측 탭 변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 시간에 이해하고 계시던 것과는 좀 다른데, 이 배전선로 탭 변화는 따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기기 시간에서 외우셨던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 우리가 주상 변압기 1차 측 탭 변환인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변압기 1차 측 권선 이렇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2차 측 권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목적은 뭐냐면 2차 측의 전압, 2차 측의 전압을 E2라고 하는데, 이 E2를 원하는 전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차 측 전압 E1, 그 다음에 1차 측 권수가 N1인데 1차 측 권수 탭 변환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1차 측의 탭 권수 N1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N2예요. N2. 그러면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운 그 변압기의 권수비와 전압과의 관계 보시면, A는 N2분의 N1은 E2분의 E1이죠. 요것은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값이 어떤 값이냐면은 1차 측에서 입력되는 전압 E1과 2차 측의 권수 N2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권수비는 당연히 바뀌지 않고요, 전원의 전압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E2는 부하에 따라서 전류가 달라지고 그 전류에 따라서 전압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E2의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 두 개 곱하면 N1, E2는 N2의 E1입니다. 그런데 E1과 N2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N1과 N2의 관계에서 보세요. N1이 만약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불변인 상황에서 N1이 커지면, 원이 커지면 이 값이 불변이 되기 위해서는 E2가 작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N1이 작아지면 E2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E2의 값을 올리고 싶다, E2의 값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권수비는 내리게 됩니다. 그럼 E2의 값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권수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요러한 관계, 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용하여 E2의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주상 변압기 1차 측 탭 변환이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탭의 크기를 조정해서 2차 측의 전압을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승합기. 그래서 단권 변압기입니다.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압기를 통해서 여기에 22,900V를 여기에 220V로 변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용자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멀리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 선로에 저항과 리액턴스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220V로 변화시켰는데, 여기서 만약에 선로에서 20V를 깎아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 도착한 전압 얼마가 될까요? 200V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전솔로에 전압 조정하면 우리 수용가에는 220V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뭘 설치하느냐? 이렇게 단권 변압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200V, 여기 200V지만 이 부분에서 20V를 올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수용과에는 220V가 도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권 변압기는 요 놈을 얘기해요. 요 놈을.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단권 변압기 어떻게? 이렇게. 전기기기 과목에서 한 건데 만 전기기기에서 공부하셨다면 복습한 의미에서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전압을 E1이라 하고 이렇게 출력되는 전압을 E2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압측 전압, 이것을 저압측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권수를 N1 혹은 이 부분에 의한 전압을 E1이라 하고요. 이 부분에 의한 권수를 N2 혹은 전압을 E2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부하에 흐르는 전류 I2인데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이 I2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되죠. 네, 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E2의 크기는 얼마냐? E2의 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E2의 크기는 E1 플러스 알파죠. E1 플러스 알파만큼 커집니다. E1 넣어준 E1보다 플러스 이 부분의 전압 알파만큼 커지는 거죠. 그럼 알파는 얼마냐? 얼마만큼 커지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커지는 전압은 넣어준 전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떻게? E1 곱하기 이 부분의 전압은 이 부분의 권수 곱하기 이 부분의 권수분의 이 부분의 권수, 즉 N1분의 N2 혹은 N1이 2원이고요 N2가 2투니까 2원분의 2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2원 플러스 2원분의 2투 하면 2원 플러스 2원분의 2투의 2원, 이만큼의 전압이 되고요. 이만큼의 전압이 승합됩니다. 즉 넣어준 전압 이만큼의 지금 2원이 200V라 볼 수 있고요. 넣어준 전압에서 얼마만큼 커졌느냐? 2원 곱하기 소문자 2원분의 소문자 2투만큼 커졌다. 그래서 승합 후의 전압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부분의 용량을 우리가 부하 용량이라고 합니다. 부하 용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용량을 승합기 자기 용량이라고 그래요. 자기 용량. 그러면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돼요? 부하 용량은 E2, I2죠. I2가 되고 자기 용량 얼마요? 이 부분의 전압이 소문자 I2죠. E2의 I2가 됩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얼마가 된다? E2분의 E2. 혹은 이 E2 요것은 우리 건수비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우리가 E2가 대문자 E2가 고압적 전압, 그 다음에 이 소문자 E2가 커진 전압, 승합 전압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용량은 얼마? E2분의 E2 곱하기 부하 용량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용량 우리가 소문자 W라고 하면 E2분의 E2 곱하기 부하용량을 대문자 W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식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단권 변압기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승합되는 전압이 얼마냐 요것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용량 혹은 부하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부하용량은 뒤집으면 되죠. W는 소문자 W 곱하기 E2분의 소문자 E2분의 대문자 E2다. 이런 개념입니다. 공식을 외우는 거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수치가 기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E2가 아니고 N2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단권 변압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나눠지는데 일단 단상. 그 다음에 Y결선. 당연히 삼상이죠. 그 다음에 V결선. 삼상이고 델타결선. 또 삼상입니다. 요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지금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승합된 전압 E2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용량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단상과 Y결선은 똑같아요. 같습니다. 얼마? E2는 E1 플러스 2원분의 E2의 2원. 승합된 전압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용량은 E2분의 E2 곱하기 부하용량으로서 지금 단상 단권 변압기 갖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상 Y결선은 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고 V결선은 E2는 똑같아요. 으로써 단상이나 Y결선하고 똑같습니다. V결선요. 근데 자기용량이 틀려요. 한 대 용량이 루트 3분의 1 E2의 W입니다. 한 대. 근데 V결선은 두 대죠. 따라서 자기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루트 3분의 2의 E2분의 E2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결선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되는 거 외워주시고 델타결선은 조금 다릅니다. E2가 얼마냐? E2가 E1 플러스 이거 공식 U다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실기에서도 결과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2분의 3이 들어가요. 2분의 3 E1분의 E2의 2원 2분의 3 근데 자기용량은 조금 달라요. 보세요. 자기용량은 지금 여기 E2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 E2는 VH 고압측 전압 마이너스 저압측 전압입니다. 고압측 전압 마이너스 저압측 전압인데 이것을 우리가 E2라 하고요. 이것을 E1이라고 하면 자기용량은 루트 3분의 1에 E1 E2 E1 똑같죠. E2 E1 분의 E2의 제곱 마이너스 E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지금 기호가 바뀌면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그림을 갖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통 필기에서는 이런 공식을 많이 묻고요 실기에서는 계산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실기로 가더라도 이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공식만 암기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권 변압기의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 단권 변압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권 변압기의 특징은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1차측, 2차측 이렇게 해서 N1, N2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단관 변압기는 한 곳에만 감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1차측이고요. 2차측은 여기에 더해져서 이런 식으로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감겨 있다고 해서 단관 변압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체 권수가 작아집니다. 이렇다 하다 보니까 리액턴스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동량이 감소해요. 사용되는 구리의 양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단관 변압기 특징은 지금 보시면 양쪽에 감겨있는 것에 비해서 한쪽에 감겨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량이 가볍죠. 권수가 작아지니까 중량이 가볍고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왜? X 값이 작아지니까 리액턴스 값이 작아지니까 전압 강화도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동량이 감소하니까 동손도 감소하게 됩니다. 동손이 작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누설 임피던스, 요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임피던스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작으면 임피던스가 작고 우리가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에서 얘가 작아지면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단락 전류가 크다. 단락 전류가 큰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단관 변압기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압 조정기 갑니다. 유도전압 조정기는 원리가 단관 변압기와 비슷하고요. 동작 원리는 전자 유도 법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도전압 조정기 IR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권선 있고 여기에 이 각도를 이것의 각도를 변화시키죠. 각도를 변화시키면은 출력되는 전압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 E2는 똑같아요. 얘가 E2고 이온이라면 얘는 E1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 그래서 알파도 똑같이 E1 플러스 E1 곱하기 E1분의 E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계산은 보통 전기 기기 시간에 나오니까 전력공학에서는 유도전압 조정기가 뭐다 정도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전압 조정기는 IR, 인덕션 레귤레이터로서 선로의 길이나 부하 상태가 서로 다른 배전 선로에서 각각의 급전선에 모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설치하는 전압 조정 장치로 1차 권선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전압을 승합이나 강압할 수가 있습니다. 승합 후의 전압 E2는 E1 플러스 E1 곱하기 E1분의 E2로서 앞에서 단관 변압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도를 무시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유도전압 조정기 IR은 절연 내력 시험.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 할 때 이렇게 슬라이드악스 같은 거 돌려가지고 전압을 서서히 올립니다. 이런 곳에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 예를 들어서 전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앞에서 했던 탭 변환 장치 있죠. 주상 변압기 탭 변환 장치 같은 경우 부하 전압이 계속 변하는데 탭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유도전압 조정기. 회전 방향을 바꿔서 전압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에서 전압 조정 등에 사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전압이 변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플리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플리커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압 뱅킹 방식에서
플리커에 염려가 없다.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 전압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면 전등이 밝아졌다가 낮아지면은 전등이 어두워지니까 깜빡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플리커라고 합니다. 부하의 특성에 기인하는 전압 동료에 의해서 전압이 동력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의미하고요. 조명이 깜빡이거나 텔레비전의 영상이 일그러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플리커의 방지 대책으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측에서의 대책과 그 다음에 수용가, 전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측의 대책이 있는데 먼저 전력 공급 측의 대책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전압의 크기를 승합하면 돼요. 부족하지 않도록 승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우리가 플리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크면은 전압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임피던스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네, 전압 강화가 크지 않도록 임피던스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보면요, 영향을 받지 않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전용 계통으로 공급합니다. 뭐 이것저것 연결한 것이 아니고 전용 계통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전용 변압기로 공급합니다. 비슷한 개념이죠. 전용 계통으로 공급하고 전용 변압기로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 단락 용량이 크다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리액턴트가 작고 저항이 작다. 그러면 전압 강화가 작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둘러서 말한 거죠. 다시 단락 용량이 크면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전압 강화가 작아져서 전압의 동요가 잘 없다. 전압이 다운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전압을 승합합니다. 다운될 것을 전압이 저하될 것을 예상을 해서 승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전력 공급 측의 플리커 방지 대책이고요. 수용가 측의 플리커 방지 대책을 보면은 일단 중요한 것이 수용가 측에서는 뭔가를 보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리액턴스 보상, 직렬 리액터 혹은 전압 조정은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을 통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전원 계통의 리액턴스를 보상하기 위해서 직렬 콘덴서 방식. 리액턴스가 우리가 전압 강화 발생시키니까 보상하기 위해서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면은 전압 강화가 감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3권선 보상 변압기 방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부스터가 승합기입니다. 전압을 올려준다. 그런 기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스터, 전압을 올려주는 기기. 그 다음에 상호 보상 리액터 방식. 그 다음에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동기조상기와 리액터 방식. 이것은 아시죠?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동기조상기를 통해서 무효전력을 보상하고 리액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 이용 콘덴서 개폐 방식. 콘덴서를 개폐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반도체 사이리스터를 이용해서 개폐를 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플리커 부하 전류의 변동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 전류 변동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사용한다. 이런 것이 수용가 측의 플리커 방지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조파입니다. 고조파는 우리가 앞에서 전력용 콘덴서 할 때도 나왔었죠. 우리 전력용 콘덴서 하면 단상에서는 3고조파, 3상에서는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사용한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고조파가 앞부분에서 콘덴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있죠. 반도체가 비선형 소자입니다. 우리가 뭐 저항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가 그냥 일정하게 변해요. 그래서 예상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소자는 반도체 내부의 작용이 복잡하고 선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의 작용으로 고조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봅니다. 사이리스터 변환기의 발달에, 사이리스터가 반도체죠. 비선형 소자입니다. 이 발달에 따라 이것이 여러 방면에서 이용되고 또한 대용량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교류 측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고조파가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고조파 경감 대책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직렬 리액터 삽입 및 용량 증가, 뭐다? 전력용 콘덴서 사용했을 때 5고조파나 3고조파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직렬 리액터 삽입. 그 다음 교류 필터. 필터 자체가, 필터 뭐예요? 우리 정수기 필터, 이물질 거르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필터는 고조파를 거르는 필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조파를 걸러주는 교류 필터 설치. 그 다음에 기기 자체에서 고조파, 내량, 고조파에 견디도록 우리가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조파 내량을 강화한다, 이렇게요. 다음으로 배전선로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송전선로의 보호에서 송전선로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나 개전기 이런 것들 공부했고요. 배전선로에서도 송전보다는 용량은 좀 작겠죠. 하지만 배전선로 나름대로 보호하는 그런 개폐기나 차단기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배전선로 보호 개통도의 예가 있는데, 보시면 맨 왼쪽 보시면 SS 모선, 서브스테이션, 변압기, 변전소 모선이 있고, 그 다음 12는 차단기입니다. 송전에서도 차단, 배전에서도 차단하는 그냥 일반 차단기고요. RC는 리클로저를 얘기합니다. 리클로저. 그 다음에 ASS는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로서 자동으로 고장 구간을 개폐합니다. 네. 자동으로 고장 구간을 개폐한다. 그건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A는 우리가 섹셔널 라이저입니다.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자동으로 선로를 구분하는 개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LF는 라인 퓨즈, 선로 퓨즈가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배전선로 보호를 하는데, 차단기에 대해서는 크게 앞에서 또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배전선로에서 나오는 것이 리클로저나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나 섹셔널 라이저 SE 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폐 장치입니다. 개폐 장치라고 했을 때 차단기가 우리가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차단기가 차단기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개폐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개폐기 안에 개폐기 시킬 수 있는 개폐기,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기가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절연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부하를 개폐하는 장치입니다. 읽어봅니다. 가공 배전선로나 고객의 인입구에 설치되어 선로의 개폐, 구분할 수 있는 가스 절연 방식의 부하 개폐 장치. 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섹셔널 라이저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S에서 섹셔널 라이저입니다. 우리가 고장점이 여기에요. 고장점 여기면 여기에 SE 섹셔널 라이저를 설치하고, 이 앞에는 반드시 리클로저 RC를 설치합니다. 네. 여기에 변압기, 변전소가 있어도 되고요. 여기에 선로 표지가 와도 되는데, 리클로저 섹셔널 라이저 이 순서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송전에서 12 차단기와
DS, 달로기하고의 관계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달로기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고 고장전류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단기 시비가 부하전류 개폐나 그 다음에 선로에 고장이 있을 때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섹셔널 라이저 얘는 선로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은 이 리클로저가 차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장이 났죠. 그럼 고장이 났으면 섹셔널 라이저 얘는 차단을 못합니다. 리클로저가 차단해요. 한 번. 근데 리클로저는 밑에 나오지만 자동 재폐로 차단기입니다. 앞에서 배우셨죠? 고장이 났다면 오픈했다가 T초 뒤에 클로즈 오픈, 다시 고장이 났다면 클로즈 오픈해요. 재폐로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 한 번, 리클로저는 열었다가 T초 뒤에 닫아요. 그랬다가 다시 고장이 났다? 그럼 두 번, 리클로저는 또 열고 닫습니다. 세 번, 리클로저는 다시 열고 닫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섹셔널 라이저에 세 번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세 번을 동작하잖아. 재폐로 동작하면 그 뒤에 이 섹셔널 라이저는 완전히 개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차단 동작은 리클로저가 하고요. 이 섹셔널 라이저는 일종의 카운터 같은. 그래서 리클로저의 도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차단할 때 사용되는 그런 계기가 이 섹셔널 라이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주보호 장치가 되고요. 이게 후비보호가 돼요. 후비보호. 고장점에서 더 가까이 있고 이것이 주보호입니다. 주보호가 무조건 메인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고장점에서 가까이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비보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차단한다. 그래서 섹셔널 라이저가 주보호, 리클로저 후비보호 이렇게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섹셔널 라이저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고장난 선로를 구분해서 개폐한다는 거죠. 부하 분기점에 설치해서 선로 고장 발생 시 선로의 타 보호기기와 협조하여, 이게 뭐다? 타 보호기기에 협조했을 때 그 타 보호기기가 리클로저란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하는 자동 구간 개폐기 장치입니다. 이렇게. 차단은 못해요. 네, 차단은 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리클로저가 한다. 그 다음에 자동 재폐로 차단기. 리클로저는 얘가 말 그대로 자동 재폐로 차단기입니다. 자동으로 클로즈 오픈을 동작을 반복하는 차단기고요. 읽어봅니다. 배전 선로의 90% 이상은 고장은 순간 고장으로 사고의 차단 후 일정 시간 경과하면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리클로저는 배전 선로에서 지락 고장이나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을 검출해서 선로를 차단한 후 일정 시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재투입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순간 고장을 제거할 수 있음. 단 영구 고장일 경우에는 정해진 재투입 동작을 반복한 후, 말씀드렸죠? 이 섹셔널 라이저가 카운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설정 시간 후에도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이것은 영구 고장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투입 동작을 반복한 후 사고 구간만을 개통해서 분리하여 선로에 파급되는 정전 범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클로저와 섹셔널 라이저는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면에 있었던 것 중에서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입니다.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 ASS 말 그대로 얘는 개폐기인데요. 이것은 개폐기지만 일정 전류 이상부터는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A까지는 개폐인데 900A는 차단할 수도 있는 그런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로서 오토 섹션 스위치입니다. 오토 섹션 스위치.
가공 배전 선로에서 분기점 또는 고객 입구에 설치해서 호비 보호 장치인 차단기 또는 리클로저와 협조해서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입니다. 네. 이게 자동 고장 구간 오토 섹션 스위치예요. 그래서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부하 전원 개폐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변압기에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기 부하요, 부하. 한데 만약에 여기가 여기를 우리가 발전기를 할게요. 발전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평소에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다가 만약 얘가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전이 되면은 발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발전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으려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LTS입니다. 오토 로드 트랜스퍼. 얘는 뭐냐면 ALTS는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선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등을 통해서 비상 전원을 통해서 계속 부하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부하로 전환시켜주는 스위치입니다. 얘는 개폐기 이런 것보다 정전 방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배전 선로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는 ALTS는 22.9kV 가공 배전 선로에서 주 공급 선로의 정전 사고 시 지금 제가 발전기로 했는데 예비 전원 선로입니다. 발전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비상 발전기는요. 예비 전원 선로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삼성 일괄 조작 방식의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장치를 ALTS라고 합니다. ALTS.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요. 좀 외우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한국말을 그대로 풀어보세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자동으로 부하를 전환한다는 겁니다. 앞에가 그냥 개폐기였고 지금은 전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 보호가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 보면 길 가다가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에서 이렇게 툭합 선로가 지나갑니다. 툭합 선로가 지나가고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으면 선로에서 여기에 선로에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거 3개가 있어요. 변압기 3개, 요런 거 3개. 그래서 요것이 변압기에 연결되고 변압기에서 연결돼서 요런 땅콩 모양으로 까맣게 생긴 땅콩 모양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선로로 이게 특고압이고요. 이게 저압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에 설치되는 요것이 뭐냐면 COS입니다. COS. 컷아웃 스위치.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에 설치되는 요것이 우리가 캐치홀더예요. 캐치홀더.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을 보호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선로에 고장이 발생된 이것이 우리가 변압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고장 전류가 변압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고장 전류가 끊어지도록 퓨즈를 설치해서 변압기 1차 측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압기 2차 측 보호로서 캐치홀더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상 변압기 보호로는 1차 측은 컷아웃 스위치 COS, 그 다음에 2차 측은 캐치홀더가 되고요. 이 COS를 PCS라고 하기도 해요. PCS.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그래서 컷아웃 스위치 COS 혹은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에서 PCS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거 뭐 명칭 정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지입니다. 접지 해서
접점이 전기 안전해요. 접지는 우리가 앞에서 중성점 접지를 배웠죠. 그래서 중성점 접지에 뭐 직접 접지와 저항 접지와 소홀액터 접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기 접지도 있습니다. 기기 접지는 그대로 기기를 보호하고 혹은 사람으로 인해서 감전이 발생하는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기 접지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접지는 모든 접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접지공사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기기 접지, 변압기 접지, 중성점 접지 모두 생각해 주시고요. 첫 번째, 고저압 혼촉 시 저압선 전위 상승 억제. 접지공사의 목적은요, 변압기 2차 측에 접지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압이고 여기가 고압이고요. 여기가 저압이라고 했을 때 평소에는 상관없지만 혼촉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압에서 저압으로 혼촉이 돼요. 혼촉이 되면 여기 저압에 이렇게 고압이 걸려버립니다. 그랬을 때 저압 측에 접지를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이 고압 측에도 똑같이 접지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폐를 형성해서 결국은 뭐다? 저압 측에 고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저압 측에 고전압이 걸리지 않아서 절연을 보호해주는 그런 목적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고압, 저압 이렇게 전압의 크기만 바꿔주는데 그것이 아니고 혼촉이 됐을 때 문제죠. 그래서 다시 봅니다. 고저압 혼촉 시의 저압선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변압기의 2차 측에 접지를 한다. 그 다음 기기의 지락사고 발생 시 사람에 걸리는 분담 전압의 억제. 이것은 접촉 전압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동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전동기 권선이 감겨 있어요. 감겨 있으면 전원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사람이 이렇게 만져도 무리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무전사고, 예를 들어서 이 권선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외항과 닿아버렸어요. 그러면 외항과 닿았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에게 전압 V, 접촉 전압이 걸리겠죠.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전동기인데 전동기 외압을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죠? 사람의 저항이 더 크고 접지 저항이 더 작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거의 흐르지 않고요. 얘가 이렇게 접지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전압이 거의 걸리지 않도록 이 접촉 전압이 작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기의 지락사고 발생 시 사람에 걸리는 분당 전압의 억제. 그 다음에 선로로부터 유도에 의한 감전 방지 이런 것도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상전압 억제에 의한 절연 계급의 저감, 보호장치 확실한 동작, 이것은 우리가 앞에 했던 중성점 직접 접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접지공사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입니다.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은 말 그대로 접촉을 했을 때 걸리는 전압, 접촉전압이에요. 방금 그렸던 그림 있죠? 이렇게 해서 전등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누전에 되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압이 걸릴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접촉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보폭전압은 뭐냐면
사람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땅 속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를 수 있으면 이 전류와 이 사람 사이에 저항이 있을 겁니다. 저항. 전류와 저항에 의해서 이 사이에는 전압 V가 걸리게 되고 이것이 사람 보폭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보폭 전압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 그냥. 접촉 전압은 사람이 대지 위에 서서 대지 전위가 상승된 기기 외염에 접촉했을 때, 이것은 눈안이 됐을 때 대지 전위가 상승한 기기죠. 사람의 발과 손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 규정 중에 IEEE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IEEE 규정에서 접촉 전압을 건축물과 대지 간 1m 떨어진 에서의 접촉 시 전위차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접촉 전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폭 전압은 접지 전극 부근의 지표면이에요. 땅이죠. 지표면에 생기는 전위차로서 인체에 걸리는 전위차는 지표면상에 사람이 발로 접근할 수 있는 2점간, 2점간, 예. 보통 1m로 보고요. 전위차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폭 전압이나 접촉 전압을 방지하는 대책, 저감 대책은 뭐냐? 첫 번째, 접지극을 깊게 매설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류가 보세요. 접지극 이만큼 매설되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만큼 매설되면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표면 같은 경우는 흐르는 전류가 더 작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접지극을 깊게 매설하면 좋고 메쉬식 접지 방식법을 용하고 메쉬 간격을 좁게 한다. 메쉬는 그물망 이런 거 있죠. 접지를 돈은 많이 들고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메쉬 접지를 하고 이 간격을 좁게 하는 것이 이런 보폭 전압을 감소하는데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험도가 큰 장소 출구 주변에 자갈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네, 저론적인 측면에서 자갈이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접지장을 충분히 작게 해서 기기의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합니다. 접지 저항을 충분히 작게 해야 할수록 좋습니다. 기구, 철구 등 주 1m의 위치에 보조 접지선을 매설하고 이것을 주접지선과 접속해서 등전위화 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뭐 보폭 전압과 접촉 전압 저감 대책은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 배전반이 있습니다. 폐쇄 배전반이라고 해서 큐비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1층, 2층, 3층 있고 1층에 분전반, 2층에 분전반, 3층에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가면 이게 옥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1층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하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캐비넷 아시죠? 황색 캐비넷 안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개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차단기 들어있고 여기에 변압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개경 변성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역구역마다 하나의 캐비넷 안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폐쇄식 혹은 뭐 큐비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쇄 배전반인데 메탈 글래드 스위치 기어라고 해서 메탈 얘가 큐비클 철제 캐비넷이에요. 그래서 메탈이고요. 폐쇄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뚜껑도 다 닫혀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안전하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이 철제 함 안에 다 넣어 놓은 겁니다. 네, 이것이 폐쇄식 배전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큐비클형이라고도 합니다. 볼게요. 금속재 큐비클 내에 회로의 모선, 차단기, 단로기,
변성기 주장치를 내장하고 여기 모두 넣어놨습니다. 이를 감시 제어하는 계기, 조작 스위치, 계정기 등을 조합시킨 개폐 장치, 차단기는 주로 진공 차단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캄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차단기도 있고요, 계정기 조작 스위치도 있고 애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이것을 폐쇄 배전반이라고 보시고요. 장점으로는 제어 및 조작 회로의 구조가 동일하게 되어서 상호 호환성이 있고 증설이 용이하다.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세트. 콤팩트화되어 설치 면적이 축소되고 유지 보수가 적게 됩니다. 접지된 금속함으로 도체 부분을 밀폐시키고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고 공장에서 조립된 채로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공기가 단축됩니다. 그다음 단점으로는 기기 장치들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아니고요, 이거 공기 중에 있죠. 그래서 결로나 코로나, 결로가 우리 이슬 맺히고 이런 거고요, 코로나 등에 의한 기계의 열화가 촉진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전 작업 시 도전부가 밀폐되어서 이 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선, 그러니까 사선은 죽은 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선, 활선, 전류가 흐르는 선의 구분이 어렵다. 이런 것이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배전까지 마무리했고, 문제에서는요, 이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 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전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교재에서 이론적으로는 다 다루지 못합니다. 대신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문제에서 수록을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 꼭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